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이진환입니다. 제 전공은 고려시대 전공인데요. 오늘 뜻깊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1919년 식민지 조선을 상상해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한국인을 잔인하게 고민하는 일본 경찰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3.1운동 전후 한국인의 삶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1918년 독감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고종 장례식에 가기 위해 상경했다가 3.1 시위에 참여한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하숙집에 사는 동학과 함께 행진한 학생들, 선생을 밀치고 담을 넘어서 시위 군중에 합류한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시위 학생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비판한 명망가도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권력의 심층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 방법을 둘러싸고 일본 육군과 정당 세력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권력자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언어적, 인종적 동일성 또는 근접성을 강조하였지만 양자 사이의 민족 차별은 엄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에는 수탈과 저항, 민족 혹은 민중의 다양한 집합 주체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 있으며 때로는 역사 속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역사인식을 넘어서 다양한 역사상을 세우는 작업이야말로 과거와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여는 출발이 됩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학술회의의 의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학의 모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선생님들 지난 3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분의 기획위원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학술대회와 5건의 총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획위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역사연구회가 준비해온 10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는 일련의 여러 행사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성과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책에 이르는 총서로 며칠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아마 학술 심포지움 사상 유례 없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학술회의는 이 연구들을 3.1운동 10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간추려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연구자 가운데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앞서 우리 회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젊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3.1운동에서 식민지 침략에 맞선 항쟁의 의미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 구조, 친일과 반일이란 의식 구조, 대중의 저항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포, 그 밖에 식민지 사회의 복합적이고 중증적인 여러 양상에 대한 장기적 역사적 국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학술 행사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전개된 전시동원체제 등 식민 지배, 그 안에 전개된 민족, 민중, 인종 그리고 젠더 등의 대립과 연대,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 속에 식민 지배와 열강이란 식민 지배의 일상이란 다층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오늘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한국학의 중요한 주제로 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학술대회를 준비하기에 애써주신 한국역사연구회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중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이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겨레신문사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학술대를 함께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류 역사에도 없이 총 5건의 3.1운동 기념 총서를 펴낸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이 헌법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은 한국 사회의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1운동 10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100년 전 역사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과거 100년을 되짚어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려 함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어제를 성찰해 오늘의 삶을 재구성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나가는 노력이 이번 학술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목소리도 민족, 민주, 민중뿐만 아니라 평화, 여성, 문화에 이르기까지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도 한 세대가 흐른 세월을 반영하듯 일본 유학생부터 서양인 선교사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3.1운동을 소개합니다. 또 남과 북,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나온 해석을 비롯해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내용과 다양한 해석이 3.1운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월 1일치부터 한 세기 전인 1919년 김인현의 오늘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살아 숨쉬는 독립운동가와 우리를 닮은 장삼 이사들을 함께 만나며 오늘을 닮은 어제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축사로 가름하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새로운 역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읽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소회가 이제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3.1운동은 거리의 저항 축제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공원과 장터를 메운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쳤고 태극기를 손에 쥔 채 대로와 골목을 누비며 행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세월이 흐른 2019년 우리는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밝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냈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 그 길목에서 역사학계도 전에 없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학자들이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도 새로운 역사학을 모색하는 흐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3.1운동은 한국 근대사 전공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오래도록 근대사의 주체는 민족이었고 때론 민중이었습니다. 프레임 역시 민족 대 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양자 사이에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분법적인 구도는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근대사는 민족이나 민중을 단일한 집합 주체로 보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과 경계를 넘나드는 그들의 운동성에 주목하는 한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역사 속에서 배제된 주체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탈대 저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해체하고 일제 시기를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성과가 우연히도
2019년의 역사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8년에 두 권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 역사연구가 창립 30주년으로 펴낸 역사학자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모아가지고 7편을 모아서 바로 한국사 한 걸음 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려 근대사 글도 사실 11편인데 근대사뿐만이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역사학이 갈 거라는 걸 전망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원생이나 신진 연구자들의 모임인 만인만생 연구자 네트워크인데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하면서 이제 뭉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사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구성 자체에서 연대기적 구성을 거부하고 주제가 낮은 곳에 있는 존재, 금기시된 존재, 경계 밖의 존재들이라는 세 주제로 나눠서 13편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근대사 글들도 역시 종전의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한국역사연구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내놓는 5권의 총서 역시 새로운 역사학을 모색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2권에다가 저희 책까지 7권 갑자기 새로운 역사학을 표방하는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 어떻게 다 읽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그처럼 묘하게 100주년을 맞으면서 역사학계에서 새로운 역사학을 향한 어떤 다양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고대사에서도 젊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운동 총서에 그럼 담겨있는 새로운 역사학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10년 주기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경, 발단, 전개, 결과 그리고 영향, 역사적 의 이런 차림표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서는 아예 구성이 다릅니다. 3.1운동을 주 재료로 삼아서 100년의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상식을 메타 역사라는 시각에서 접근했고요. 그동안 미진했던 3.1운동 자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식민지, 동아시아, 세계라는 공간의 변동에 대해 살폈습니다. 먼저 비평적 역사 읽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1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1권 목차입니다. 첫째, 비평적 역사 읽기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1운동의 기억과 상식이 빚어온 지난 100년이네요. 3.1운동의 기억과 상식이 빚어온 과정을 메타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100년 동안 3.1운동은 어떻게 연구됐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정치화됐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3.1운동은 한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주목받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상식은 일찍부터 형성되어서 굉장히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지금 정치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서에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3.1운동의 기억과 상식이 남과 북, 한국과 일본이라는 공간에 따라 해석되고 공간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그 다음에 정치 변동에 따라 위상과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주제이다. 한 가지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원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 보면 200만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당시 나온 당시 나온 그 다른 3.1운동 관련된 책들과 상호 비교해서 문제 제기했고, 그 다음에 70년대 국정교과서부터 강조되어 온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가 갖고 있는 과장된 측면을 짚었습니다.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으로 늘 거론되는 토지 수탈, 농민 몰락, 기업 성장 억제라는 프레임이 3.1운동 직후부터 형성됐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북한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로 이어졌고요. 남한에서는 3.1운동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근거로 자리 잡으면서 역사의 정치화의 핵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과 일본에서의 3.1운동의 연구와 인식도 살펴보니 역시 이것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3.1절 기념사를 분석하면서는 공기어와 네트워크라는 분석,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권입니다. 역사학이 100년간 밝히지 못했던 3.1운동의 사건사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팩트체크를 시도했습니다. 이제껏 28 독립선언, 3월 1일 7개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3월 5일에 서울에서 일어난 학생된 시위, 3.1운동에서의 학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없었습니다. 2달 넘게 진행된 3.1운동의 끝자락에 어떤 만세 시위가 3.1운동의 끝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총서에서는 3.1운동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규명돼야 함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주요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짚었습니다.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서 3.1운동 100주년을 마주하며 현재의 문제의식을 전제로 과거를 재검토하고 사실을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 대중적으로 고종 독살설이 정설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고 28 독립선언을 준비한 한국인 유학생들이 동아시아 지키신 연대의 일원들이었으며 28 독립선언이 일선 동아를 주장하던 이달을 독립운동가로 변모시킨 점까지 밝혔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시위하면 서울의 탑골공원만을 연상하는 상식을 문제 삼고 그날 서울 위에도 북부지방의 6개 도시에서 종교 간 연대, 종교와 학생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동시에 만세 시위가 일어났음을 규명했습니다. 박희도와 이갑성이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민족 대표에 포함된 학생단 대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학살을 일본 제국주의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야기한 전시 제노사이드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1운동의 마지막 시위로는 1919년 7월 초에 집중된 서울 서대문 감옥 주변 만세 시위를 비정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주제와 시선으로 3.1운동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참여자를 주목하고 그들과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해 왔습니다. 반면 총서에는 다양한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1919년 봄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3.1운동을 목격했고 기록했고 행동했습니다. 총서에서는 그들의 각자의 시선에서 3.1운동이라는 거대 사건을 다층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1919년 3월 시점에 일기를 썼던 인물들에 주목했습니다. 함경북도 북종 출신으로 도쿄 유학 중에 혁명을 꿈꾸며 귀국한 청년 양주후, 경상남도 산청 출신 유림 청년으로 스승인 곽종석의 지시로 상경한 김항, 1919년 당시 YMCA 총무로 서울 항복판에서 3.1운동을 비판했던 윤치호, 1918년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3.1운동 탄압을 진두지휘했던 우스노미야 다로, 그리고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제3자로서 해외에 3.1운동을 알렸던 서양인 선교사들의 시선을 여러 3.1운동을 읽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시선과 함께 세대적인 시각과 다원적 연대라는 시선에서도 3.1운동을 재현했습니다. 1919년 서울의 시위에는 기성의 지식인 세대와 새롭게 등장한 학생, 즉 3.1운동 세대가 함께 등장했으며 지방의 만세 시위는 다원적인 주체들이 연대해 각자의 조건에 따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으키며 일상화 전국화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 네 번째, 권력과 정치를 화두로 3.1운동을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 즉 조선 총독부의 통치 권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조망하고자 했습니다. 일제시기 연구는 오래도록 식민 통치 대 저항운동이라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권력보다는 통치의 시선으로, 정치보다는 운동의 시선으로 역사를 해석해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야 민족주의적이고 이양 대립적인 역사 풍토에서 벗어나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식민지는 악이고 근대는 선이라는 낡은 구도를 넘어 식민지가 곧 근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식민지 근대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운동사를 능가할 정치사 연구는 아직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서에서는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양 대립적 구도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주체가 함께 빚은 권력과 정치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3.1운동을 둘러싼 사법, 경찰, 군부 등 권력의 대응과 조선 총독부, 한국인, 일본인 등을 포함한 정치 세력의 동향에 주목했습니다. 3.1운동이 권력과 정치에 미친 파장은 비식민지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졌습니다. 1910년대 식민 권력의 무단 통치는 민족 차별을 제도화한 통치이자 법의 통치였으며 헌병경찰은 위생행정 등을 놓고 한국인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시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급히 재령 7호라는 법령을 제정했고 조선은 물론 일본 주둔 군인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3.1운동 이후 등장한 문화정치는 한국인의 저항만이 아니라 일본 내 권력 갈등이 얽혀 만들어낸 변화였고 이때부터 비식민화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당시 비식민화의 흐름은 독립, 자치, 동화의 세 길을 놓고 각축을 벌였고 친일 정치 세력은 합법적 정치 활동의 영역 확보에 나섰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지하게 보고 계신데 여기 PPT 보시면 오자 있습니다. 식민 통치입니다. 시민 통치가 아니고. 그러나 책은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섯째, 공간과 인적인 차원에서 경계 넘기를 시도했습니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래 일상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산되면서 역사학은 다양하고 일상적인 삶이 전개되는 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1운동과 일제시기 연구는 여전히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총서에서는 식민지 조선, 식민 본국인 일본은 물론 세계로 공간을 넓혀 경제와 법, 사회 현상을 다뤘습니다.
3.1운동을 경험한 한국인이 바라본 아일랜드의 독립전쟁도 조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비롯해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의 동향도 살폈습니다. 월경지대인 한반도 동북부 지역의 공간 변형과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 간의 연관성도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총소에는 4명의 일본 학자가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3.1운동의 100주년 총소에 한국과 일본 학자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일제시기 연구에서 최근 더욱 활발해진 한일 간 한일 교류 덕분, 학자 교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정치랑은 반대입니다. 여섯째, 사회를 이론적 시각이 아니라 다층적 시각에서 살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 사회를 단일한 사회로 인식하는 풍토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이론적이지도 단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총선은 3.1운동 전후의 조선 사회를 도시 시위, 길거리 정치, 보통학교, 혁명의 여진이라는 사회적 화두로 재구성했습니다. 도시 시위 연구는 GIS를 활용해 3.1운동 참가자들의 거주 정보와 시위대의 행진 경로와의 연관성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이라는 집단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일상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저항은 길거리 저항이라는 정치라는 시각에서 조망했습니다. 3.1운동을 혁명으로 파악한 연구는 3.1운동 이후의 사회를 혁명의 여진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일곱 번째, 3.1운동 전후의 조선 사회를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시기 연구는 식민정책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만큼 문화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문화사 일환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된 사상사에서는 3.1운동 전후 시기에 대한 연구가 소략했습니다. 10년 주기로 양산되는 3.1운동 연구에서 문화사에 주목하는 것은 90주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공동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는 문화사적 관점에 기반한 3.1운동 기억과 기념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에서 나온 1919년 3월 1일을 묻다도 역시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3.1운동에 접근했습니다. 총서에서는 3.1운동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바 없는 혁명적 민족 폭력 사상, 평화 사상, 인종 담론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 역사, 문화, 죽음과 희생 등 다소 생경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술과 영화와 같은 문화 현상도 살폈습니다. 3.1운동에서 민중의 폭력 항쟁은 독립전쟁과 무장투쟁론으로 이어졌으며 의열단의 민중폭력 사상은 평화지향의 반폭력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3.1운동 전후에 등장한 평화사상은 제국주의의 폭력적 식민 지배에 반대한 적극적 평화의 사상으로 그것은 민권과 평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식민자 일본은 인종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펼치면서도 민족 동화가 아닌 차별을 온전시켜 오히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확대시켰습니다. 3.1운동 직후에 등장해 문명을 대체한 신조어였던 문화에 대한 연구는 개념사 연구의 일환으로 언어 연결망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3.1운동에서 활약했던 여성들은 거리와 감옥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에서 정치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3.1운동 직후 문화사적 변화가 컸습니다. 조선 미술의 독자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후 조선학의 형성 과정과 이어졌고 민족 고유의 단군 문화에 주목하는 문화운동이 일어났고 활동사진 대회는 민족적 감성 공동체를 비전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 총독부가 문화정치를 시도했다면 한국인 지식인들은 문화운동을 통해 민중 주체와 독립국가 지향의 문화 정체성을 만드는 기획을 추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3.1운동의 죽음과 희생이 민족 서사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시선에서 3.1운동을 바라보며 현재화하려는 흐름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시대 역사학의 전환기를 맞아. 지금까지 제가 쭉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학술대에 오시니까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다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잘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이런 걸 방식이 역사학에도 기존에 쓰지 않았던 방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19년부터 100년 역사적 전환기에 발맞추어 역사학 동안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의 변화를 담고 있는 5권의 총서가 앞으로 역사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미력 하나마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중 역사가들이 이끄는 대중 역사에는 아직도 민족주의적 기풍이 강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학에는 단일한 대오도 단일한 깃발도 없습니다. 근대사 연구에서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무너져 내리고 광범한 회색지대가 드러난 이래 기존 역사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학이 새롭게 주조되고 있습니다. 1919년 한국역사연구원은 역사문제연구소 한겨레신문과 함께 3.1 민족해방운동 연구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2016년 그 논문의 기획자, 지필자와 함께 그 책을 밑줄 치고 읽은 대학원생, 그 존재조차 몰랐던 유치원생과 중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는 그렇게 3년 전인 2016년에 탄생했고 10명의 중진 소장학자가 함께 꾸린 기획위원회는 100년의 3.1운동의 연구를 메타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총수의 틀을 짰습니다. 그간 대화에 소홀했던 중진학자와 소장학자 간의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역사학을 전망하며 총서를 구성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망성보다 문제의식의 참신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소장학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3.1운동 100주년을 기획하고 총서를 발간한 소임에 참여한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역사적 소임을 제대로 마무리했는지 두렵지만 3.1운동 100주년의 기억과 기념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학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3.1운동 100주년 총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이렇게 아주 기념할 만한 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연구 논문은 아니고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발표했었던 논문인데 이제 주최 측에서 이번에 기념할 만한 이 이제 총서 안에 이제 논문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영광스럽게도 논문 한 편을 더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역사학자로서 이제 역사 관련한 논문을 쓸 때마다 한 번도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 속에서 이제 연구 논문을 이제 연구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의 조각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데 그 조각이 다 맞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단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객관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견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어떤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종 독살설은 누구나가 굉장히 주목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그런 주제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3.1운동에 이제 기폭제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연구 논문으로는 이제 이태진 선생님께서 2009년에 고종 황제 독살이 일본 정부 수뇌부에 의해서 기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계시는 이승엽 교수가 그거를 비판하는 연구 논문을 2010년에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연구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독립기념관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매년 자료 총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본 신문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제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의 사인에 대해서 그 어떤 경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른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 나타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종의 임종에서부터 그리고 염을하고 3.1운동 일어나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고종은 독살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은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종의 촉탁이들이 이제 몇 명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일본인도 있는데 그 진술 과정에서 보면 좀 수상한 점이 있어서
좀 뇌일혈인 거는 맞는데 뭔가 이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고종이 며칠 전부터 어떤 증세에 대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라고 하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하고자 하고요. 고종 그 사망에서부터 이제 소렴시까지의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실록에는 나중에 기록되기를 1월 21일 덕숭은 함령전에 승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빈전원전 주감의궤에 보면 1월 22일에 승하했고 6시에 고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경성일보에서 부고를 낸 것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월 24일 오전 10시 10분에 이은 왕세자가 동경에서부터 경성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렴식을 합니다. 1시부터 목욕을 하고 염을 했고, 그러니까 요때 고종 시신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새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왜 고종의 사망을 금방 고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이은 왕세자의 혼례가 1월 25일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은 왕세자의 결혼은 1917년 6월에 순종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과를 거쳐서 1918년 12월에 이제 그 이왕직에서 나시모토 노미야 그 마사코에게 그 이제는 뭐죠? 사주단자 그거를 보내고 혼례에 대한 그런 청원을 하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1월 25일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정해지는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밟게 됐는데요. 1918년 12월 6일자에 경성일보에 보면은 그 혼례가 1월 25일로 이제 내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그 조선에 있었던 어떤 이제 왕실의 측근 이제 주요 인사들은 모두 동경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일부분이었고,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정무총감으로서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왕직의 사무관이었던 곤도 시로스케가 주요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곤도 시로스케가 걱정을 한 것은 이렇게 되면 상을 그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례를 연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전례에 의하면은 이제는 그 상을 일단 비밀로 붙이고 혼례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걸 들어서 그는 이제 혼례를 먼저 하자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이미 이제 혼례와 관련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숨기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승하하고 나서 21일 오전에 승하하고 나서 이러한 그 절차가 있게 됐고, 근데 매일신보에는 위중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위중하다고 발표했는데 사망 날짜를 그 앞선 걸 21일로 할 수가 없어서 1월 22일에 오전 6시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보도를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일에 고종 독살에 대한 경문, 그거는 이제 그 제 글이 들어있는 여기 사건과 목격자들이라는 곳에 전문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그 일본어로 된 것을 다시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그런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떨쳐서 밖에 나가서 이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아주 격정적인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 된, 그러니까 번역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융이 기원 13년 정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어떤 충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 이거 작성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굉장히 기획적인 의도가 담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서 자, 그럼 고종은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었는데 고종은 독살되었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도가와 긴꼬 혹은 이제 기누꼬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요거 기사는 경성일보 그러니까는 고종이 돌아갔다, 훈거했다라는 것을 알린 그 신문에 잠자는 것처럼 임종을 했다라고 해서 호천 여의담이라고 그러니까 도가와 긴꼬라고 하는 여의사의 이야기가 이제 일본의 경성일보에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를 알게 된 건 뭐냐면 도가와 긴꼬의 이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매일 신보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의 의사들 다른 촉탁이들이 도가와 긴꼬가 배진을 제일 먼저 오거든요. 고종이 돌아가고 나서 김영배 전이로부터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게 도가와 긴꼬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른 의사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좀 흐립니다만 여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도가와 긴꼬는 1918년 가을부터 고종의 전역 배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가미오카 가지유기라고 하는 의사가 1914년부터 고종을 이제 배진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전역 배진은 이제 그 도가와에게 맡겼던 거죠. 도가와는 산부인과가 전공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1918년 가을부터 전역 때는 이제 도가와가 이제 고종을 이제 진찰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4, 5일 전부터 고종이 한 말입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아주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찰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놓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료 제가 이 책에는 수록이 안 되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나와가지고 조선급 만주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발간된 일본어 잡지인데 그러니까 도가와 긴꼬의 이러한 그것을 좀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종 독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시끄러운데 혹은 1-2시간 일진 내지인 촉탁이가 배진했다면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대목이 좀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가미오카가 주로 이제 대표 촉탁이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종을 배진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도가와 긴꼬가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의료 과실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대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 혼자서만 배진을 했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인 의사 안상호, 김영배가 있고 가미오카가 있고 또 조선 총독부의 그런 의사들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지만 단지 그 가미오카 가지유기가 1918년 가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배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개연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여기 시계가 없어서 저기 있습니다. 그 고종의 시신이 그렇게 좀 이상해진 거는 왜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서 했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은요. 고종이 돌아간 거는 실제로 1월 21일 적어도 6시, 오전 6시 전에 돌아가셨는데 염을 한 거는 이제 동경에서 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1월 24일 날 한 거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날로 치면 한 4일이 경과됐고 시간으로 뭐 정확하게 따지면 한 3일이 지난 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소렴식은 운명한 다음 날에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불과 옷으로 뭐 옷도 이제 몇 겹으로 또 이불까지 이불은 이제 처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얼굴은 이제 보이게 하고 그 이제 옷으로 다 빈 곳을 다 메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묶잖아요. 염을 때.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체가 이제 경직이 돼서 이제 관에 운반하가 이럴 때 불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죠. 그래서 구멍에 전부 이렇게 솜 같은 거를 넣어서 세균이 가능하면 이 신체에서 별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게 우리가 장례 절차에서 꼭 있게 되는데 고종의 이 염을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적어도 하루는 우왕좌왕하느라 방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느라 방치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주목했던 사실은 역사학자가 별거 다 봐야 됩니다. 법의학 쪽에 좀 자료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몇 년 전에 구제역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 돼지를 그대로 그냥 아주 굉장히 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 보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 마치 돼지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묻었는데 그게 막 팍팍 튀어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죽자마자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장내 세균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들의 건강을 담보해주는 그러한 유익균으로 작용을 하지만 사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부패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아 상태에서 사망하면 부패가 굉장히 늦게 벌어져서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할 때 일부러 뭐 먹지 않는다라는 것 저희가 가끔 보도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고. 그리고 비만체나 당뇨병에는 부패가 급격합니다. 사망 전의 영양 상태가 중요한데요. 고종의 이제 또 체온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도가 긴코가 나중에 이제 체온을 쟀을 때 37.5도 그렇게 체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고종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종은 그야말로 올빼미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한 점심 때쯤 일어나고 점심은 적게 먹지만 저녁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굉장히 좀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20일부터 21일까지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등 이제 고종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쭉 일자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20날에 고종은 오전 1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도 먹고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를 한 게 오후 10시였던 거죠. 오후 밤 11시, 11시 30분 사이 김영배 전의가 먼저 진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상호가 배치를 합니다. 6시경에 이제 도가와가 와서 이제 진찰을 했고, 그리고 김영배가 제일 먼저 도가와한테 연락을 해서 도가와가 제일 먼저 쫓아왔던 것이고요. 그런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와가 이제 제일 먼저 뇌인력을 진단을 했고 그 후에 감이효과가 온 거는 정말 새벽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제 독살이 아니고 시신의 변이 현상은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이제 부패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고종 독살설 그리고 민중들의 고종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장례의 모습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고종의 국장은 일본식,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식과 일본의 신도식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앞에 제관 이토 히로코니 공작과 뒤에 조동은 남족이 이런 일본식의 이제 신도의 복장을 하고 이제 의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리고 조선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좀 눈에까지 예, 정말 한심한 예, 그런 걸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대문 훈련원에서 예, 그 의식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제 조선인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 3월 3일에 고종국장 때에는요, 조선 학생들을 이제 운동하느라고, 예, 독립운동하느라고 다 거기 갔고, 일본 학생들이 단체로 참석을 했다는 뭐 이러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호소의 하지메의 이 지적을 굉장히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단연컨대 이완관 현재 조선의 어떤 계급에게도 별로, 예, 뭐 정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을 이제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예, 고종 독살설이 이제 3.1 운동을 일으킨 어떤 주체들에게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이용이 됐고 이제 고종이 독살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이 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주동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3.1운동 초기 경성 시위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사회경제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종의 계기로 인해서 오늘 3.1운동 초기 서울 시위에 대해서 세대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을 새롭게 보고자 했습니다. 목차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글을 쓰게 된 대략적인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서울에서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3.1운동과 세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염두에 뒀었던 것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즘은 지방 시위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시 경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정치적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 시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청년 세대들과 그리고 기성 세대들의 운동 방식의 차이점을 보려고 했는데요. 경성은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치적 중심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담론 형성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학교들 내지는 인쇄소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공간적 특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이제 서울에서는 아시다시피 덕수궁의 대한문 앞에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정치적 중심지로서 이제 기능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식민도시로 전환을 하면서 1926년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외성대를 중심으로 한 식민 권력의 정치적 중심지가 있는 곳으로서 남산 외성대 방면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성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경성 시위가 이렇게 연구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대별 분석은 없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황제 장례식과 당시 이제 조선인 인구가 경성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 약 18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약 2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시위 양상들을 정리한 경찰 문서를 보면 경성과 이제 경기도에 있는 3월과 4월 시위에 대략 13개 정도의 사건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했었던 것은 3월 5일까지 있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이제 시위들이 좀 격렬하기보다는 게릴라성으로 진행이 되는 이후의 상황들에서 3월 12일에 있었던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제 일으켰었던 3월 12일 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보려고 했었던 학생들을 사건사적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재경학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당시 서울 시위에 대규모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제가 3살이었을 때 그 3.1 민족해방운동 연구라고 하는 한여견에서 영문현과 같이 냈었던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학생들은 소부르주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소부르주아적인 성격이 강했겠지만은 과연 그게 이제 학생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이 당시에 어떠한 매개고리를 통해서 그 단체로 시위에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집합적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경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서울에 사는 일부 학생들도 있지만은 다수가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그 학비를 물론 이제 받아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타향에서 자신들과 이제 비슷한 또래 집단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론을 형성해 나갔던 이들이 학생 3월 1일 내지는 3월 5일 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합적 생활 공간은 제가 보기엔 크게 이제 세 군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제 총독부에서 냈었던 경찰 신문 조서들을 정리했었던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통계화했을 때 학생들의 주거처로 많이 나오는 곳이 주로 이제 기숙사와 그리고 하숙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숙사는 조선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훨씬 더 자유롭게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감들이나 교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총독부 경찰들은 학생들의 그 이제 당시 검거되었던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생활기록부를 당시 그 학교 사감들한테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제출된 성행조, 즉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불온하다, 평소에 건방지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공손하고 학업에 열심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기 마음속에는 이제 그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앞에서는 이제 면종복배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경 학생들이 실제 시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기성세대들과의 차이점으로 가장 이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대중시위의 조직과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무엇을 가지고 조직하고 지도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는 이제 확성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보편화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대중시위의 조직과 지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군사행동과 같은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 학생들이 사용했었던 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각수단과 기동수단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깃발과 경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도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당시 학생들이 1일 시위와 5일 시위에서 사용을 했었던 것은 짐차와 인력거라고 하는 기동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1일 시위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었던 제1유학생 이용읍 같은 경우에는 짐차 위에 올라가서 왜 짐차 위에 올라갔냐라고 물어봤던 그 총독부 검찰에게 자신은 이 대중시위라고 하는 것에서 행진, 대열이 끊기게 되면은 시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시위를 지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 시위에서는 그 대중시위의 행진 방향을 명확하게 그 이끌기 위해서 오늘날 서울역에서 조선은행 방면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학생 지도자였던 강기덕과 김원벽이 인력거를 끌고 숭례문 방면으로 기동했었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총독부 검찰은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을 주목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 양식으로 등장했었던 이 대중시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끌 수가 있는가
조선왕조라고 하는 명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날 3월 1일 시위에 있어서 덕수궁 대한문 그리고 각국 영사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와 열강을 상징하는 공간들을 행진했던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1일 시위의 최종적인 종착 지점이 총독부 청사와 남촌, 당시 리라초등학교 방면에 있는 남산 외성대 방면에 당시 총독부 청사 방면으로 가려고 했었던 점들, 그리고 5.1 시위가 그곳까지 가진 못했지만은 조선은행 방면까지 갔었던 점들은 대중 시위의 조직과 지도라는 차원에 있어서 청년 세대들의 세대 양식이라고 가히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청년 세대들은 당시 이제 집합적 생활 공간에 기반을 두고 대중 시위를 지도하고자 했고, 기성 세대들은 유력자 중심의 연서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청년 세대, 즉 3.1운동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시 3.1운동을 통해서 나타났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세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날 세대 문제에 다시 주목을 하는 것이야말로 100년 전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 그리고 세계사적 사조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었던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떠한 이제 생애 경로를 따라가게 됐고, 오늘날 이 세대 문제를 어떻게 다시 고민할 수 있을까를 던지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부족한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